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 열린 MADEX 2023에선 한국형 항공모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나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선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난 중형 항모의 모습을 띤 한국형 항모가 등장하자 한국에서 아시아 최강 항모가 탄생한다며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바다의 무기고 움직이는 해상 미사일 탄약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합동화력함입니다. 실제로 합동화력함은 괴물 미사일 현무 500발을 퍼붓는 등 단 한 발만으로도 단숨에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대급으로 벌써부터 북한을 벌벌 떨게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도 포기한 일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고 있어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의 또 하나의 거대한 한 획이 그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얼마 전 하나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조선업계를 향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하나오션 출범으로 14년 만에 조선업의 꿈을 이룬 하나그룹은 방산 DNA를 주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규모 함정 수주를 따내는 게 당장의 특급 미션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하나오션은 첫 대규모 채용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하나체제의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해군 강국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업체들 역시 하나오션을 비롯해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하는 등 업황이 안 좋았던 몇 년 전과 비교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며 하나오션의 대규모 채용이 이런 좋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MADEX 2023에서 차세대 호위함 한국형 구축함 개발 사업을 정조준하며 수상한 명가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은 주력 수상함 사종을 공개했는데 바로 울산급 배치 3FFX, 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 합동화력함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MADEX 2023에선 하나오션의 부스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다름 아닌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비롯해 최대 100발 안팎의 각종 탄도순항 유격 미사일들을 탑재해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얘기만 나왔던 합동화력함이 이번에 실제 모형이 처음 공개되자 엄청난 이목이 쏠렸던 것으로 이 같은 함정의 도입 추진은 세계에서 처음이라 더욱더 주목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7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합동화력함은 대형 이지스 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m에 달하며 특히 예상보다 많은 약 10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 VLS들이 장착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당초 검토됐던 합동화력함은 5,000T급에 80기의 미사일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는 형태였는데 예상과 달리 외형이 스텔스함 구축함 형태를 띠는 등 화력도 계획보다 강화된 탑재 미사일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껏 힘을 실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해군은 몇 년 전부터 합동화력함의 구성이나 목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4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합동화력함의 개념 설계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MADEX 2023에서 합동화력함 개념 모델이 처음 공개된 겁니다. 개념 설계는 말 그대로 개념을 잡는 것으로 세부적인 부품 하나하나까지 정하지 않지만 길이, 폭, 무게, 사용 장비의 큰 틀을 잡고 어떤 성능을 낼 수 있을지
가격과 제작 시간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앞서 4월에 대우조선해양이 개념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니 이를 시작한 지 불과 2달 정도밖에 흐르지 않은 건데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알려진 5,000톤급 선체나 상륙함 개조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내놓았다고 하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오션이 공개한 합동화력함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모든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부족한 점 없는 중대형 전투함입니다. 하나오션에 따르면 최소 10종 이상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은 우선 선체 앞부분에 함포는 없이 KVLS-1 수직 발사대에서 해공 함대공 미사일, 함대공 2미사일, 해성 2함대지 미사일, 해룡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선체 중앙에 배치된 KVLS-2 수직 발사대에서는 현무 4 2함대지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초대형 미사일 3종이 추가되는데 15기가 장착된 초대형 미사일의 경우 길이 1013mm의 트라이던트급 대형 탄도미사일을 4기의 기립형 발사대에는 길이 20m 정도의 미니트맨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건 대한항공이 누리호 기술을 사용해 제작할 25m 길이의 500kg급 소형 위성 발사체입니다. 즉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한국이 개발한 거의 모든 장거리 순항 및 탄도미사일과 ADD가 비밀리에 개발한 초고위력 미사일을 모두 탑재할 수 있도록 합동화력함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정착될 현무 4이 함대지 탄도 유도탄보다 큰 미사일들은 아직 정확한 운용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화력함의 현실적 모습은 ICBM급 초거대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보다 해성 2아음 속 순항 미사일, 초음 속 대함 미사일, 현무 4이 미사일 3종을 운용하는 모델을 먼저 건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모형과 달리 KLVS-2와 미래형 지상 공격 함포를 장착한 모델도 이미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KLVS-2와 미래형 함포를 장착한 합동화력함의 경우 동해상에서 전개해 유사시 활공 유도, 포탄을 장착한 장거리 함포로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현무 4이 미사일과 해성 2 미사일로 일시간 내 100곳 이상의 북한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합동화력함의 스펙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함정 뒤편에 있는 길이 20m가량에 달하는 4기의 기립형 발사대인데요. 이는 평양 주석군과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를 한 발에 무력화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5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무5 4발이면 주석궁 일대 등 북한 권력의 중심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북 대량 응징 보복 핵심 무기인 현무5는 세계 최대 중량인 89톤의 탄두를 탑재하는데 실제로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비행할 수 있어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고체 연료 위성 발사체로 인해 현무5 개발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합동화력함에 탑재될 일만 남았는데요. 물론 한국 해군은 합동화력함이 아니더라도 현재도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화력함은 수상함과 전투기들과 달리 일시에 지상 목표의 대규모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롯이 지상 공격에 집중하는 함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이점은 포착이 어렵고 공격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전 부대들의 공격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합동화력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미국조차 포기한 그야말로
아무도 닿은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처음 도전하는 전투함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서 1990년대 미 해군은 토마호크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이 걸프전에서 크게 활약하자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을 대량으로 탑재한 아스널 10의 건조를 추진했었습니다. 가성비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되 함정 방어 미사일과 함포는 탑재하지 않고 미사일만 탑재한 병기고함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논란이 많아 취소됐습니다. 우리 합동화력함이 세계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화력함은 올해 안에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상세 설계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까지 도입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북핵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보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가 바로 합동화력함인데요. 합동화력함의 탄도미사일은 몇 분 안에 즉각 북한의 핵심 목표 수십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으로 우리 해군과 방위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어 엄청난 결과를 내놓아 전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자주국방의 진정한 정답은 우리 스스로 해내는 자주국방이 유일하며 현무 5와 개발 중인 현무 6탄도 미사일 개발만이 주변 적국의 도발을 확실하게 밟아버릴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이미 현무 6을 개발 중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의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기까지 한테요. 우리나라는 현재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물론이고 누리호의 발사까지 단번에 연속으로 성공하여 대한민국 역시 세계 최강 핵무기로 불리는 ICBM 일명 현무6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까지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정도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삼아도 최전단에 서 있는데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을 통해 종종 미사일 시험 영상이 공개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그 빈도가 적기에 미사일 전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정보가 정부 고위층의 인터뷰나 관계자가 언급한 정보가 고작인 테 일례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번째로 성공한 SLBM의 경우 시험 자체는 언론에 알려졌지만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로 알려졌던 현무5는 비교적 최근까지 실제에 대해 현무4와 비교하며 말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지난 2023년 9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현무4가 공개되었음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탄두 중량 9톤인 탄도 미사일과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30km 이상으로 늘린 탄도 미사일인 현무4와 서로 다른 형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와서야 초정밀 탄도 미사일 현무4와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의해 둘이 서로 다른 미사일임이 확실히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현무6 역시 개발이 진행 중인 게 포착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장 위성사진을 분석해 길이만 20m가 넘는 조대형 이동식 발사 차량을 포착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21m의 텔에서 발사된 소련의 탄도 미사일 토폴과 유사한 크기인 테요. 토폴은 사거리만 무려 11km에 육박하는 소련의 대표적인 ICBM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이미 현무6을 개발 중일 것이라 추정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지나치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 대략적인 윤곽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체를 파악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현무6부터는 사거리가 최소 7000km 이상, 탄두만 무려 중량 9톤급을 버릴 수 있게 여기에 핵탄두만 집어넣는다면 한국 역시 다른 강대국들처럼 보편적인 핵미사일 보유와 함께
상호 파괴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조대형 미사일이 마 10 이상으로 낙하 비행을 하면서도 요격 미사일 회피 기동 시스템을 탑재해 현무 4 미사일보다 요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물 미사일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9톤의 탄두가 마 10에서 충돌하는 파괴력도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추가 개량을 거듭해 12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의 낙하 지점에 적국 대도시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절대 아닌데요. 현무 6의 성능은 인도의 아그니 핵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1.5배가량 높기 때문에 한국군이 비상상황 발생 시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무기 체계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작년에 공개되었던 최신형 대함 미사일과 함께 성능이 더욱 향상된 현무 시리즈 미사일 타격 시험을 진행하는 게 1차 목표이며 개발 과정과 발사 시험을 극비리에 숨기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이유 역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적인 중국과 북한이 한국 영토를 함부로 건든다면 고슴도치 전략으로 순식간에 적군의 발목을 끊어버릴 무기가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가 원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현무 5 다음으로 개발할 현무 6탄도 미사일 계획을 전 세계에 선언할 수도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무 4 미사일과 현무 5 미사일의 성능 개량안과 세분화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형성은 가까운 미래에 개발 완료가 될 현무 6 미사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 1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한국의 현무 4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에 운용하게 될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무 4 미사일의 3종 개량형으로 미사일 발사대에 관한 기초적인 원전 기술을 빠르게 터득할수록 향후 사거리와 파괴력이 더욱 강대해져 대형화된 현무 5 미사일을 탑재할 텔 미사일 발사용 대형 트럭과 KDDX 이지스 구축함, SLBM 잠수함에서 대형화된 현무 5 미사일을 빠르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즉,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 역시 핵무기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은 30년 동안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겨냥하는 사거리 50km 이상의 대형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여건을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먼저 개발에 성공한 뒤 발표하는 일이 더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 2 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경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아직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무 2의 경우 유효 사거리 300km 내외였고 지짐에 충실한 미사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무 2호가 포착되자 바로 이듬해 귀신같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짐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로 개정되었고 대한민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014년 사거리를 500km 확장한 현무 2B를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짐에 의한 사거리 300km을 손해보는 대신 현무 2호의 현무 2B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증량해버렸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론에 현무 2호가 포착된 지 고작 2년 만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2배로 확장한 현무 2B를 공개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연구를 시작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인데요.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현무 2B를 기본형으로 개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짐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의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낮춘 현무이어를 먼저 공개한 건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짐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서울 한복판에서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현재 개발 중인 현무6 역시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연간 최대 70여 발 이상의 현무5를 양산할 계획이며 200여 발을 실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무6까지 전력화가 된다면 중국이나 북한으로서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씨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씨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씨는 삼성에선 HBM이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에서도 HBM2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처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하이닉스 직원 1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씨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 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AI의 GPT-2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 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이 DNN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2를 구동시켰다는 점, 온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2를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2를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인 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 개발한 로타 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 평가는 미국 알렌시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으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 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일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 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 최근 대만과 일본 언론들은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첫 번째 반도의 공장이 내년 2월 준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부흥을 위해 무려 4조 3,149억 원이나 세금을 지원하면서 급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이 반도체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장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홋카이도 연안에 정어리떼가 대규모 폐사해 주변국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에 떼죽음을 당한 정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를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하코다테시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찬 정어리 사체가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몰려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흡사 물고기 파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 역시 이렇게 많은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원인이 무엇인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은 정어리 떼 죽음이 최초 시작된 곳은 사실 일본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구마모토 앞바다입니다. 지난 10월 구마모토현 앞바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최근 홋카이도 앞바다까지 기이한 현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이
일본 해안가에 떠밀려온 정어리 집단 폐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중국 바이두에서 인기 뉴스 2위에 올랐으며 중국 주요 매체들은 물론 지역 언론들까지 앞다퉈 게재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이 뉴스를 전할 때 제목에는 주로 원인 불명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일본 해안에 밀려온 정어리떼 사체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기사 댓글을 통해 해시태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앞서 지난 10월 18일에도 일본 매체를 인용해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수천 마리의 정어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염수가 원인인가? 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더구나 홋카이도까지 뒤덮은 정어리떼 영상이 공개된 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대중매체인 데일리메일도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일본 해안으로 밀려왔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일본은 일부 언론이 정어리류의 사체와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수산청의 자체 조사 결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이유로 삼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조차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구마모토현의 TSMC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고 정어리떼 사체가 대규모로 발견되자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핵심 요소는 핵심 인력과 토지, 풍부한 전력, 그리고 수자원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TSMC에 숙련된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이 지역에 근무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TSMC 미국 공장조차도 핵심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계속 연기할 정도로 인력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TSMC 대만 인력들은 문화적인 적응 차이를 이유로 미국 공장 근무를 꺼리고 있는데요. 방사능 문제에 직격탄을 맞은 구마모토에서 과연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해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TSMC는 미국 반도체 공장을 위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반도체 숙련 근로자 2,000명을 더 찾습니다 라는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최근 미국 공장에 필수 첨단 장비인 UV 극자 외선을 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장비 공급업체들은 설치 관련 핵심 직무인 관리 감독관, 전기공, 초고순도 배관공, 판금 작업자 등 근로자 2,000명을 더 찾고 있습니다. TSMC는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약 54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고 있지만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가동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TSMC는 투자자를 위한 임시 거주 비자인 EE 비자로 대만 숙련공 수백 명을 애리조나에 단기 파견해 인력 구멍을 메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사람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만의 핵심 인력들이 미국의 조직 문화 적응에 애를 먹으며 미국행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만인들은 그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자 대만에서도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당시 이 현상이 대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대만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사람이 방사능이 몸에 이롭다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자 불난 집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주재 대만 대표가 방사능 원소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谢장廷 주일본 대만 대표는 SNS를 통해 실제로 밀양의 방사성 원소는 신체에 유익하다며 대만 베이토우 온천이나 일본 타마가와 온천을 예로 들면서 이곳에는 밀양의 라듐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에서 이는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냐며 대만 내에서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제서야 자신은 온천의 라듐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지 처리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당인 대만 국민당 주리룬 주석은谢장廷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대만 대표가 아닌 주대만 일본 대표라 여겨질 수 있다.谢장廷 대표가 직접 오염수를 몇 잔 드셔보고 국민을 안심시켜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염수 문제로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이 삐그덕거리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의 둥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공식 협력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2일 네덜란드 펠트호번에 위치한 ASML에서 열린 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ASML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연구 개발화 언드-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ASML은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EUV 장비 내부의 광원 흡수 방지용 수소가스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제조시설이 없는 해외의 R&D 센터를 짓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ASML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 생산 업체로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시로 통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슈퍼을 ASML과의 협력은 지금까지 한국이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앞으로는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한국에 설립하는 R&D 센터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극자 외선 EUV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EUV 장비 1대당 전력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삼성과 ASML의 R&D 센터는 차세대 극자 외선 EUV 노광 장비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로선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 쟁탈전에 한층 더 우위를 점하게 된 셈인데요. 이 장비는 1대당 최소 2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이며 생산 가능 수량이 1년에 약 50여 대뿐이기 때문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ASML로부터 EUV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ASML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짓고 있는 화성 뉴 캠퍼스와 R&D 센터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ASML의 협력 소식은 한국을 따라잡고 반도체 부흥을 이루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반도체 공장에 쏟아붓고 있는 일본과 상당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일본은 돈으로 해외 협력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동등한 관계에서 기술력으로 협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하게 유지될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